예, 지금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 포럼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입니다. 그 3.1운동은 저희들에게 한편으로는 민주공화주의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는 임정 수립에서 통일 한반도로 가는 길에 관한 그런 토론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3.1운동의 정신으로부터 또는 3.1운동의 유산으로부터 어떻게 통일 한반도로 가는 그러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 지금까지 이 심포지움에 참여하면서 일반적으로 10주년, 50주년 또는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경우에는 항상 그 대상이 되는 3.1운동 원초적 사건에 대한 이상적 평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1운동 자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평가 또는 한계, 이런 것들은 대체로 생략이 되고, 거기서 나온 중요한 그 교훈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어서 3.1운동이 크게 보면 이념화되고 또 이상화되는 그런 문제점이랄까, 이런 게 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은 3.1운동의 민족적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싶은 어떤 우리들의 욕망 같은 것이 사실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보면서 북한 지역에서의 3.1운동의 유산이나 또는 북한에서의 이 3.1운동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우리 이 한국과 다른 국제사회에서의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이렇게 접합을 시키면서 원래 좀 확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마지막 세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한은상 위원장님께서 이제 모두 발표를 하실 때 1919년 당시에 이 러시아적 상상과 미국적 상상의 교착이랄까, 어떤 컨프런테이션이랄까,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백영석 교수께서 1919년과 2019년의 대화, 연동 패러다임 하에서의 이 대화를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은 다 들으셨겠지만 아침에 우리 김동준 교수의 하여튼 감동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평가,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박명림 교수가 말씀하신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의 참 엄청난 과제들,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해서 사실 굉장히 오늘 아침부터 참여하신 여러 청중들께서는 좀 마음이 무겁고 또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지막 세션은 유쾌하게 좀 낙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들 모셨고요, 세 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두 분 발표자는 우리 고유한 선생님,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북한 연구와 통일 연구를 리드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통일 정책을 자문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는 우리 참 일본에서 항상 참 좋은 그런 의견을 발표하고 계신 이종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서울대학교 좀 다니시다가 1980년대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일본에서 립교 대학을 거쳐서 지금 와사다 대학에 연구하고 계시고요. 항상 좋은 또는 균형 있는 그런 동아시아 인식을 한국 오디언스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모셔서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25분 내로 한 분이 25분 내로 하시고, 그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께서는 약 10분 정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두 분은 앞에 발표를, 한 분은 마지막 발표를 토론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굳이 가리지 않고요,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유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맞는 국제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뭐 사전에 안내물 보신 분들은 제가 대타로 나왔다는 것을 아마 아실 테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원래 그 작년에 이 학술회의를 짤 때는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는 김현철 박사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장관으로 지명이 되는 동에 너무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우리 훨씬 더 부드럽게 고유한 선생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다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이런 그 중요한 그 기념 학술 회의에 적어도 긴 호흡을 갖고 뭐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긴 호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또 역량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최근의 현안을 중심으로 그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해방을 막고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분단 체제, 냉전 구조 이런 체제 하에서 북미 적대 관계 아래 북한 핵 문제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보면 그 근원은 100년의 근원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제목을 그 한반도 처음에는 저는 이제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처음에도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다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평화 프로세스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비핵 프로세스 이거는 이제 중간점이 들어가지 않는 의미로 저는 썼습니다. 그 의미는 이 두 가지가 연계돼서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단계별로 이행될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을 펴면서 의미로 보면 평화 프로세스를 좀 더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좀 더 그 중점을 두고 전개해 왔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그 연계돼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뭐 과정에서나 그동안에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 기조를 이제 그 정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우리도 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옆에서 보고 또 정책의 이 추진 과정에서 자문 활동을 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이다. 그 얘기는 한반도에서 다른 옵션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군사적 옵션 내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절대로 그 옵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점에서 오직 평화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평화 우선의 이제 한반도 정책을 펼쳐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프로세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페리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처럼 이 구조를 그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 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최근에 3.1 그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한반도 체제의 구상을 이제 본격화하려면 나름의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 구상은 이제 어느 하나의 정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연관된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페리 장관이 지난해 오셨을 때 어떤 분이 페리 장관한테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페리 장관이 문 프로세스가 가야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도 달라졌고 주도하는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뉴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문 프로세스의 기본 핵심은 2017년 7월 6일 날 베를린에서 밝혔던
그 이른바 이제 신한반도 평화 비전이라는 베를린 구상이죠.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베를린 구상을 얘기하고 그 뒤에 남북 관계를 풀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베를린에 가서 이제 구상을 밝히고 그 구상이 5가지 정도인데 그 가장 핵심은 이전 정부들과 미국이 했던 정책에서 차별화하는 의미의 북한 어떤 붕괴, 흡수 뭐 이런 우리가 인위적인 통일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삼불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구축, 또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그런 이제 5가지 기조와 함께 언제 어디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 아마 그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이럴 때였는데 이런 얘기할 때는 이거 뜬금없는 얘기 아닌가 할 정도였지만 지금 보면 이러한 구상들이 상당 부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의미에서 보면 아마 대통령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만 잘 되면 곧바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본격화할 수 있겠다는 아마 그런 자신감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은 4.27 판문점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 문재인 김정은 프로세스로 저는 발전했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평화와 비핵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렸다. 과거에 그 북한이 남북 회담에서 핵 문제는 의제화하지 않았던 건 다 아실 테고요. 비핵화 공동선언 이외에는 역대 어떤 그 남북 합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이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종전선언 합의 정도는 그 14선언에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 비핵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리고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하고 4가지 기둥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프로세스로 발전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그림을 그리고 기둥을 세웠으니까 이번에 그 북미 그 2차 정상회담에서 지붕이라는 게 결국은 이행 로드맵인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평화 체제 구축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그 시퀀싱이라 해서 수순이 좀 다르거든요. 그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앞부분에 대부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뭐 되돌릴 수 없는 방식, 뭐 이런 뭐 아니면 FFVD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내용 같은데 선비핵화에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요구를 그동안 이제 해왔고, 또 북한은 그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사실상 조건부 비핵화론을 3월 5일 특사단에게 밝히면서 이 프로세스가 시작된 의미로 보면 그 비핵화 전에 그것과 관련되는 또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구론 출구론이 서로 달라서 평행선을 그리고 왔는데 그 입장 차이에서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대해서 북한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던데, 근데 가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절차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합의하느냐는 중요한데, 저는 이제 1차 때 혹시 그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했는데 1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원칙과 방향 정도만 합의를 하고 이제 기둥 세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2차 정도에서는 260일 동안 서로 실랑이를 벌리고 실무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기회는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초기 이행 조치 정도 나가면 좋고, 그게 이행 로드맵 만드는 게 상당히 그 입장차가 커서 그걸 못 만든다면 로드맵 만드는 건 차후로 미뤄놓고 초기 이행 조치, 북한이 9월 평양 선언에서 그 미국이 주장했던 신고 검정 우선은 받을 수 없고 대안으로 영변 핵단지에 대한 영구 폐기 카드를 내밀면서 미국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근거해서 북한이 낸 영변 핵단지 영구 폐기의 상응 조치로서 뭐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일부 완화,
뭐 이런 그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그 어느 정도 성공 이렇게 생각했고 이게 이제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정도로 전망했는데 노 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그 거래보다는 거래 안 하는 게 좋다는 식의 미국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된 것 같고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현재 이제 문김트 프로세스로 이 진행되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는 동결대 보상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미 간의 합의가 제네바 합의도 자기들이 동결시킨 대가로 뭐 경수로 두기와 50만 톤의 중유를 준다라든가 이후에 9.19, 2.9 이런 합의들도 대부분 초기는 그 동결, 불능화, 폐기 뭐 이런 식의 앞부분에는 대부분 그런 거였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우려하는 것 사이에 그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자 했다는 그런 점이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대를 저버리고 이게 판이 깨짐으로 해서 정세가 다시 좀 위축되거나 엄중해졌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체로 동의하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그 복귀하는 차원에서 여러 그 당국자들도 만나고 그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본 결과 미국이 그 비핵화 개념을 상당히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 무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일괄 타결을 요구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했던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다른 건 다 줄 수 있지만 제재는 풀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이제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는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제재 못 풀고 경제 발전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평행선을 그렸고 그 복귀하면서 이제 당국자들 얘기 들어보면 과연 미국이 협상을 하려는 생각으로 그런 주장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더라고요. 왜냐하면 FFVD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사실상 CVID 방식의 선핵폐기론으로 돌아갔고 아주 그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풀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정책 당국자들은 이제 지금 외교적 노력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군사적 옵션 쓸 수 없고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제재다. 이런 식의 강한 그거 있었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입력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코언 청문회도 있었고 뮬러 청문회 등등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그 빅딜 안을 내놓고 그 북한이 받으면 하고 안 그러면 깨겠다는 그런 아마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 협상에 임할 때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응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개념에 대한 그 공유된 인식 정진이라고 해서 지금도 비핵화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대량살상 무기의 동결, 이게 이제 그 6.12 할 때만 하더라도 비핵 프로세스가 급진전할 거로 보고 동결 과정을 그 넣지 않았는데 260일 동안에 지금 핵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런 문제에서 이제 동결 부분이 시급하다는 이제 문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드맵 작성, 이 세 가지 목표인데 이 세 가지 목표 모두를 정상회담에 대해 넘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 접촉해본 그 미국 측에서는 이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북한의 당국자들은 이거는 우리가 다룰 수 없다. 영변 이외에는 우린 모른다. 이건 최고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다 미뤄뒀다가 그 제재 완화와 그 문제를 단판 짓는 과정에서 이제 그 깨졌다는 것인데요. 그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오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노이 갔을 때 그 현지에 있었는데요. 그 제가 들어와서 NHK 켜니까 옆에 계신 이종원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그 김정은의 오산이라고 쓰셨던 걸 제가 봤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김정은의 오산이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이거 판을 깨고 간 건데 이렇게 이제 트럼프 쪽으로 우리는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종원 교수님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크게 배팅을 하도 받을 거라는 오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남측이 버릇을 나쁘게 들였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남측이 늘 그랬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오산을 한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 제재를 풀어주고 적당한 합의를 가져가는 것은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도 올라간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뮬러 청문회인가 뭐 거기서도 부담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추가 제재 부분에서도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런 걸로 볼 때 다시 이제 북한도 그 한번 화풀이를 남측에 하면서 연락사무소 철수했다 넣었다 하고 이제 화풀이를 하긴 했지만 이제 완전히 판을 깨는 데는 부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소 국내 정치적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빅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한의 의도 부분에서 지금도 늘 문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빅디날을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진짜 완전한 비핵화를 남쪽에서 통해서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 계속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는지 여부는 내가 낸 이런 정도의 받을 의지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건부이긴 하지만 결심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마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볼 때는 몇 가지 근거로 말씀드리면 수령 체제의 3대 개성자로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당성 확보할 수 없다. 20, 30년 끌고 갈 그 정권이라면 물론 이제 이걸 해결했을 때 또 민주화 욕구라든가 이 다른 또 위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심을 한 건 했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를 되돌아가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하고 이 물결에 편성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후된 저개발국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건 중국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중국 부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미국이 요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6.12 이후에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굉장히 매달렸었어요. 신고 검정 얘기할 때 선 종전선언 요구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종전선언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나머지 두 개는 확인 안 해주지만 제가 추측 그때는 유해 발굴, 문화교류 등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비핵화와 제재 완화 푸는 건데 어제 5개 갖고 얘기하는데 4개는 합의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오늘 안보실 자문회에서도 제가 그 2개가 뭐냐 물으니까 확인 안 해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이 하나의 패키지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뭐 어쨌더라도 그거의 정도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북쪽도 판을 깬 데는 이제 그 종이 쪼가리 뭐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이 그거 안 해준다 하더라도 제재만 풀어주면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 복원해서 지금 한참모부라고 얘기하고 한식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다시 복원되고 그리고 그 중국이 마음 먹으면 우리 경제 발전에 중국 지원 언제든지 받아낼 수 있다는 아마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가 아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그걸 노골적으로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측에서 볼 때는 아 진짜 제재가 아픈 거 아닌가. 근데 그 제가 앤드류 김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그 미션 센터 만들어서 맥시멈 프레스 앤 인게이지먼트라는 전략을 수립한 것도 전략적 인내로는 더 이상 그 움직일 수 없고 맥시멈 프레셔를 통해서 특권층을 겨냥한 목줄 제기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자금줄이 글로 올라가는 게 다 차단돼서 아프다는 소리들을 여러 군데서 확인했다. 그래서 그런데 북한이 또 그거에 집착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더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그 지금 이제 제재에 따르는 문제 아마 그 시장화 진전이라든가 유동성의 증가로 인민 생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간 산업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마비돼 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외화 자금줄이 고갈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로 미국은 인식하고 이제 손들고 나와라 하는 쪽으로 지금 선핵 폐기에 가깝게 이제 그 밀어붙였다는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서로 톱다운으로 나섰고 또 여기서 깨지면 다 일정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북한도 많이 내부적으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할 수 없고 생산적 대화를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고 미국도 수주일 내에 이제 협상팀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한미 정상회담을 4월 11일 날 하기로 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북한에 특사를 보내거나 원포인트로 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북한이 그거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큰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 물러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식적으로 다시 미국을 가서 미국을 좀 설득해서 지금 얘기하는 빅딜 안에 그 몇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포괄적인 어떤 그 일괄 타결을 하되 단계별로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북한을 설득하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우리를 아마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을 우리가 관찰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순을 그렇게 잡았다고 정부에서 아까도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우리 새로운 길을 가겠다. 또 최선희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저는 새로운 길은 지금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병진 결속하고 그 경제 우선 노선으로 가는 게 새로 그 자기들 원하는 길인데 그게 안 되면 병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실험만 안 한다는 거지 모라토리엄만 한다는 것뿐이지 핵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질량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새로운 길이죠. 그래서 그 이번에 미국 가면 그렇게 설득을 좀 미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신뢰 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신뢰 부족 때문에 먼저 내놔라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안보 교환이라고 하는 그 일괄 타결 이후에 단계별 동시 행동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그 이번에도 제가 그 하노이 가기 전에 노동신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합의했다고 노동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서에는 없지만 구두상으로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이 어기고 이제 선 행동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 촉진자나 중재자를 넘어서 당사자로 창의적인 평화 비핵 프로세스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양자 중심의 톱다운 이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유효한 수단이지만 이행 로드맵은 결국은 그 3자 워킹 그룹이든 다자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이 판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도록 이제 상황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이런 것이 다 잘 됐을 때를 이제 기초해서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그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 평화협력 질서와 경제협력 질서를 만들어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까지, 그리고 신북방 신남방도 좀 연결해서 우리 주도의 어떤 질서를 창출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참 생생하지만 북미 회담이 그렇게 끝났다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당혹, 실망, 그리고 한참 생각한 다음에 우려 이렇게 갔을 거고, 여기에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은 안도, 환호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종원 선생님께서 잘 안도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께서 이 키노트 스피치를 할 때는 표정 결심은 확고하다 이렇게 했지만, 많은 우리 고유한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표정 결심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이종석 장관님의 키노트 스피치하고 고유한 선생님의 발표의 미묘한 차이를 아마 대부분 눈치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 선생님 이제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온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이런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한완상 위원장님 비롯해서 준비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게 1972년입니다. 들어간 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학창 시절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영향도 받고 했던 한완상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이 됩니다. 제 기억에는 물론 학번 다르고 했지만은 제 기억엔 한완상 교수님께서 그때 젊으셨는데 미국에서 막 60년대 아주 따뜻한 미국 경험을 하시고 막 돌아와서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여러 글들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은 한국의 공업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그리고 잘 되면 노벨상을 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학부, 공대로 들어갔는데 선생님 글도 조금 책임이 있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기억에는 조금 더 뒤지만은 즉자적 민중과 대자적 민중 해서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거리를 가지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쫓겨나고 또 형무소도 갔다가 또 할 것도 없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본까지 가서 생각보다 오래 있어서 일본 간 지 한 36년 됐습니다. 제가 전부 서두부터 녹두를 했습니다. 워낙 여기 와서 한완 선생님도 또 뵙고 또 여러 반가운 얼굴 오래간만에 본 분들도 있는데 촛불 혁명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다시 변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배우고 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좀 두서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마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지역 공동체 구축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 프로세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문제인데 이것을 조금 더 지역, region이라는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테마를 설정을 했는가 하면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제가 일본에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한국의 일본과의 비교를 하면서 지역주의 외교라는 말을 제가 재상을 하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협력 틀을 만들어 나가는 외교 이런 이야기인데 한국에 보면 예컨대 김대중 정부 때 동아시아 공동체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동북아 협력체 같은 구상 차원이 많지만 실제로 실천을 한 것들도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외교가 의외로 여러 가지 많이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문부성에서도 한 3년 돈을 받아서 빨리 책을 이제 써야 되는데 조금 초조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그런데 관심을 가진 이유가 한국 외교에도 그런 여러 가지 실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 워낙 특히 최근에도 그렇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전부 이게 민족주의적이다. 한국은 뭐 반일을 얘기해도 통일을 얘기해도 한국은 그냥 내셔널리즘의 화신같이 돼 있고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것 같고 해서 한국이 외교도 단순히 무슨 남북을 얘기할 때도 내셔널리즘뿐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는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무슨 촛불 집회 이런 걸 보면서도 일본에서는 일종의 그냥 일종의 포퓰리즘 같이 보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역사 문제를 보든지 촛불이나 이런 데서 어제 오늘 많은 보고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인권이라는 개념도 있고 개인이라는 개념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역사 문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도 보편적인 그런 차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관찰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너무 단순화되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관심을 조금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이번 준비위원회에서 저한테 위로할 때는 제 기억에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중립화 통일인가 뭐 그런 거였습니다. 아마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은 언젠가 궁극적인 공존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럼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저는 중립화라는 개념이 조금 서먹서먹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립화라는 것이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 것이 19세기서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현재에서는 그게 약간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통합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제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라는 과제를 생각을 하는데 왜 동북아 지역 공동체라는 Regional Community라는 그런 또 다른 틀을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되는가. 저는 그 후자에 더 역점이 있는데, 오늘 김동춘 그 교수도 아주 정리를 잘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분단을 극복을 하고 평화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존을 통해서 통일을 간다 하는 것이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니까 근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동춘 교수도 그 분단국가라는 것은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한 100년의 프로젝트가 좌절이 된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식이 기본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근대의 과제, 이거 뭐 보통 세계사에서도 근대의 과제는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다,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 또는 네이션 빌딩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여전히 우리한테는 미완의 과제로 있다 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사를 보면 또 다음 단계로는 지역 리저널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네이션 스테이트, 서버런 스테이트, 주권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지역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역사의 그 다음 단계다 하는 것도 세계사의 이해이고, 유럽에서는 그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것은 근대의 달성을 기초로 해서 근대를 더 넘어서기 위해서 소위 포스트 근대의 과제다 해가지고, 이건 뭐 저의 그냥 개념인데 리전 빌딩이라고 그러나요? 뭐 네이션 빌딩의 다음 단계로서 그 다음에 리전이란 보다 더 큰 단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국가를 하고 국민국가가 제국이 된 다음에 전쟁이 너무 일어나니까 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번영을 위해서 유럽연합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니온을 만든다 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그런 단계적인 경험인데, 한반도에서는 두 과제가 동시 진행이 돼야 되고 불가분하게 엮여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제 기조 강연에서 백영서 교수가, 저는 이게 공부를 찾아보질 못해서 그걸 처음 알았는데, 그 백낙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동시 수행, 이런 뭐 이중 과제론이 있다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뭐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아마 상황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3.1 독립선언서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모두 사회자 정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 독립선언서 안에 동양평화 이야기가 있고, 그건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레토릭이 아니고
3.1동맹선언서도 주권국가, 주권의 국가의 수립, 독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족적 과제인데 이것이 단순히 특수한 과제가 아니고 시대의 과제, 보편적 과제,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과제임과 동시에 동양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주권 국가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저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웨스트팔리아 조약 체제도 일정한 룰에 의거한 주권 국가의 생존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어떤 지역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이 한반도 같이 어떤 강대국의 각축 하에 있으면 지금 이제 생각 중인데 아마 이론적 역사적으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서 주권 국가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은 한 두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얘기했던 것은 중립자죠. 그 강대국 간의 파워 폴리틱스에서 거리를 둬서 소극적으로 거리를 둠으로 해서 그 독립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생기면 균형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국 간의 파워 폴리틱스를 그 조정을 하는 능력을 가지면 약간 그 밸런싱을 하면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고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근데 둘 다 중립자나 균형자 둘 다 파워 폴리틱스, 권력 정치라는 현실은 그대로 인정을 한 위에서 물론 현실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지 하는 뭐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현대 21세기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더더군다나 한국과 같이 주변 강국과의 비교해서 보면은 여전히 미들 파워를 면하지 못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큰 그런 존재가 단순히 무슨 중립자 또는 파워 폴리틱에 있어서 거리를 두는 이런 선택은 그렇게 현실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역의 협력 틀을 만드는 여러 가지 단계의 통합자, 이건 좀 총괄적인 개념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내션 빌딩이라는 근대적 과제에 아직 미완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소위 포스트 근대 과제인 내이션 스테이트를 넘어서는 큰 틀을 만드는 그런 외교 노력뿐만이 아니고 상상력과 이 디스코스 이런 것들을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특히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뭐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2018년 작년서부터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라프하게 얘기하면 한 네 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기회가 이전에 세 번째가 전부 다 이 좌절 중단이 됐는데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정말로 평화 공존,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공존하려는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정세가 어떤가, 국제 정세 이 두 가지 팩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1972년 그리고 91년 또는 91년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91년 2년 남북 동시 가입, 유엔 동시 가입, 기본 합의서 이런 것들인데 72년과 91년 2년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공통적이냐 하면 국제 정세는 공존 평화 체제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72년 이전이 그랬습니다. 미중 접근이고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끝나고 그때는 4대국 보장론 2+4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를 해소하는데 국제적인 상황으로는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미소냉전 자체가 종결이 된 이후가 91년 2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부 상황은 비교적 우호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72년과 91년 2년은 남북이 공존에 대해서 동상이몽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체제를 위해 존중을 하고 공존을 하려는 의지가 좀 약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2년 남북 대화가 처음 됐습니다. 남북 대화를 이니시어티브를 취한 것은 한국 같습니다. 한국은 그때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한국으로 보면 생존 전략으로서 선제적으로 북과의 대화를 함으로써 북의 움직임을 견제하면 하는 그리고 또 중소에도 접근을 하는 지금 북과 좀 반대 양상을 보인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북한도 일단 거기에 응하기는 했지만은 확실히 남의 박정희 체제와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미를 약간 좀 떼어놓으면서 미군을 한국에서 손을 떼게 하는 그런 이 의도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남북 대화를 오히려 이유를 해서 체제를 강화하고 김대중 납치 사건 같이 탄압을 함으로써 북은 오히려 그 남북 대화를 차단을 하는 그런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92년은 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역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상황은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이때는 북이 더 위기의식이 있었고 한국도 공존을 이야기하면서 북방정책을 전개를 하지만, 그 북방정책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미일과 수교도 촉진을 하고 국제사회로 끌어낸다 하는 것인데, 중국, 러시아와의 국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북을 압박을 하고 우위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이 반발하면서 핵카드를 쓰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을 한 게 93년서부터 핵위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제 상황이 비교적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공존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전략적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안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2000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공존의 의지는 상당히 확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초기에 클린턴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러나 부시 정권이 나오고 메오콘이 나오면서 리짐 체인지라는 것이 정책으로 되면서부터 남북의 공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런 이전의 사례를 보면서 현재 2018년은 좀 양의적인 것 같습니다. 남북은 난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북미 교섭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남북은 거의 공존의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남북과 북미가 선순환할 수 있는 역사적 찬스인 건 같긴 같은데, 그러나 미국 국제 상황의 조건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는 상당히 비전통적인 그리고 전통적이 아닌 리더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를 깰 수 있는 그런 큰 파괴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상황이 전개되고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 이외에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라든가 군부라든가 군산복합체 이런 어떤 구조는 훨씬 더 신냉전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는 탈냉전을 이야기하는데, 미국 특히 일본, 아까 일본에서는 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임플리케이션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신냉전의 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의 탈냉전을 그렇게 쌍수를 둬서 환영하기보다는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신냉전과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법이 다르고 바라다보는 방향이 다르고 하는 것들이 현재 한국과 주변 미일과 어떤 면에서의 그 마찰 이런 것들의 배경에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 상황, 특히 미국의 정책도 양면성이 있어서 남북의 공존을 지지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긍정적인 요인과 동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도 여전히 있다. 그것이 저희 어떤 보고의 큰 틀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수출이라든가 GDP라든가 이런 거로 보면 세계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고, 저도 밖에 있어 보면 한국의 위상의 크기를 밖에 나갈수록, 일본도 그렇지만 동남아나 이런 데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놓여진 상황에서 보면 여전히 주변에 좀 우리가 불운하게도 너무 큰 나라들 중 쌓여 있어서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는 여전히 미들 파워 영역을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미들 파워론이 많이 나오고, 그 미들 파워라는 건 단순히 어떤 국가의 사이즈가 중급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을 하면서 주로 이제 캐나다, 스웨덴 이런 것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얘기들을 예를 많이 들면서 나온 것이 중견국가론인데요. 중견국가론인데, 국가의 사이즈뿐만이 아니고 국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국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견국가 외교론인데, 그 하나의 수단이 뭐냐 하면 다자틀이죠. 지역 협력들을 만들어서 대국은 대개 단독주의를 선호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자틀을 만든다 하는 것이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비교적 최근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희 그냥 이건 연구자로서의 관심인데 해방 이후에 한국이 다양한 지역 개념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명림 교수께서 이전에 박정희의 지역 개념에 관해서도 아시아 태평양에 관해서 쓰고 또 김대중에 관해서도 쓰시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도 많이 촉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도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역사적으로 이건 약간 얘기가 벗어나는데 전후 초기서부터 태평양 제2차 대전 이후가 끝난 이후서부터 한국이 미들 파워론이 나오기 이전서부터 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그 큰 동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승만은 태평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태평양 동맹, 태평양 헌장, 그 나토와 비슷한 걸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동양의 일원이라는 자기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륙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하는 그런 지역 인식이 강했는데 태평양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미국과의 관계이지만 소위 태평양으로 대표되는 미국 그 해양 세력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대륙과의 관계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계열을 받으면서 박정희도 아스팍이라는 것을 만들고 아시아 태평양이 그 당시에는 키워드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미국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이승만 박정희 정권기의 어떤 지역주의 외교라는 것은 지역 협력이라든가 지역 통합 이런 것이 아니고 반공 정권이 자기 어떤 전립기관, 외교적 지평의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 틀을 전술적으로 생각을 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참고가 되는 그런 재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다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냉전 종결 이후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냉전 종결 이후에 한국의 여러 가지 외교를 보면 지역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동북아, 그리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아시아 태평양은 여전히 또 한 줄기에 존재하고 있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지역이 포괄하는 지역 지리적 대상도 다르지만 뭔가 전략적 개념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철학적 개념, 역사적 개념도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그 동북아라는 개념,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주로 냉전 이후에 노태우 정권 정부 이후서부터 나오는데 이건 또 하나의 역사적인 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륙과 분리해서 동양에서 분리해서 태평양과 자기를 태평양의 일원이라고 정의를 했던 한국이 다시 대륙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90년대부터 동북아, 동아시아라는 말로 나온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관계이고 아시아 대륙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다 더 지역 협력, 지역 통합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라는 건 조금 더 핵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와 직결되는 것은 동아시아, 냉전의 극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뭔가 하면 국민국가의 극복이 되고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냉전의 극복 이런 그 두 개의 틀이 우리한테는 섞여서도 나오고 같이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정부에 따라서 중점 틀도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노태우 때 주로 동북아 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에이펙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과 동북아를 균형을 맞추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썼고 김영삼 때부터 또 동북아 또 다시 얘기도 나오고 김대중 때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한국 학계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약간 좀 학자들의 어떤 희망사항 뭡니까 이 사변적이고 그냥 희망적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세안 플러스 3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2001년서부터 제시를 해서 2005년에 동아시아 정상회담도 만들고 한 외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때 동북아시아 시대가 되고 동북아시아 균형자도 제창을 했고 그리고 요새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은 저는 그래도 외교적으로 박근혜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런 것들을 놀랍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쓰는 용어는 노무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명박을 사이에다 두고 동북아에 대한 구상은 거의 노무현 시대하고 다른 것이 없는데 이건 아마 사람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외교적인 자산으로 보면서
이런 우리의 그동안의 시도가 단순히 어떤 탁상 공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외교의 실천이었고 또 그게 많은 성과도 있었고 작지만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제창을 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그리고 신구상 그리고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큰 일관된 흐름 속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권의 왼쪽 오른쪽 관계없이 여러 정권들이 지역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런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라는 큰 두 개의 축의 지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런 연속성과 공통성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냉전 이후에 보면 두 가지 지역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진보 보수 이런 걸 넘어서서 지역주의 외교의 일관된 정부에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라는 것은 국민국가의 한계를 극복을 하는 소위 유럽 통합적인 그런 것이고 동북아는 냉전 대립을 극복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 사명이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럽도 지역 통합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이 어떤 이 냉전 대립 국민국가의 한계 극복이라는 면에서 보면 유럽도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긴 얘기를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졌는데 유럽에서도 동방정책이라든가 헬싱키 프로세스 이런 것은 냉전을 넘어서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럽 통합은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노력이었는데 이 두 개가 동시 진행되면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독일의 동방정책만 보는데 독일의 동방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방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의 관계, 유럽 통합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국가를 넘어서면서 그것이 냉전의 창조적인 극복이 헬싱키 프로세스 또 촉진할 수가 있었다는 논의들이 젊은 층의 유럽 학자들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도 보기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추진을 했던 것도 거의 비슷한 방향이었습니다. 남방 정책을 하면서 북방 정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은 교훈으로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원래 워낙은 일본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이 되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반도는 거의 탈냉전, 낡은 냉전의 해체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왜 다른 나라들이 이런 좋은 노력을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적어도 일본에서 보면 그리고 미국의 논의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냉전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낡은 냉전의 해체라기보다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냉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는 틀에서 보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의 차이로 나오고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은 지금 눈이 북방으로 가 있는데 특히 일본 그리고 미국은 눈이 남방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태평양을 이야기하고 유라시아와 거리를 두는 그런 지역을 요새 미일에서는 동아시아 별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일본에서도 동아시아론이 거의 후퇴하고 쇠퇴하고 소멸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대신에 요새 지역 얘기를 하면 인도 태평양 이야기입니다. 함의는 명확합니다.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해양 세력 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과는 많은 마찰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신냉전이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그리고 이 동북아 경제협력권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다만 작은 가능성을 보는 것은 이 신냉전 구도가 저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우리한테는 도전이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이 지금 군사 안전보장 면에서는 굉장히 큰 과제인데 그 현장이 주로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불행이라 그래야 되나 이 남쪽에 가 있습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양 그쪽에서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걱정되는 듯한 그런 현장이 보입니다. 대신에 동북아가 여전히 첨예한 대립의 장이긴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는 그런 면에서 보면 관계 각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미국,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을 해서 영내국들의 이 동북아에 대한 관심은 경제에 가 있습니다.
오늘 이정석 장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은 동북 삼성의 경제 진흥이 상당히 키 포인트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극동의 개발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푸틴의 큰 관심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본도 거기에 끌어들이면서 동북아에서 경제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어떻게 가시화하는지 저는 그 기폭제로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 이런 구상을 빨리도 구체화하고 실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후보 시절서부터의 선거 공약인데 이 지도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고 빨리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것이 단순히 남북이 아니고 동북아의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포괄을 하는 상당히 윈윈하는 이런 구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일본에도 이전에 90년대에는 북방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납치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지만 수면하에서는 아직은 좀 살아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시화시키는지 여전히 키는 비핵화겠죠. 비핵화의 어떤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드느냐가 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정부도 빨리 신북방 정책, 경제 지도, 남방 정책 이것을 포괄을 하는 어떤 비전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상황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 체제하고 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체의 구축이 서로 순환 관계에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탈냉전과 신냉전이 어떻게 지금 교착되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일본에 가실 때 36년 지냈다고 그래서 이 시간의 경과에 대한 감각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일제 강점이 35년 같고요. 사실은 3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짧지만 굉장히 또 길기도 하고 길지만 짧기도 하거든요.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의 기억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1949년 우리 남한 사회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냉전적인 구도로 진행되고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던 1949년이 불과 30년밖에 안 지났던 것 같아요. 19년, 49년.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30년 전 또는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한데 왜 49년 당시에 3.1운동의 기억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재했을까? 왜 그런 대규모의 민족적 그런 어떤 그런 공유의 경험이 49년도에 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꼭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제 우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봉근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지금 계시고요.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그 고민이랄까 기억이 아마 생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캐도 뉴욕 본부에서도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에도 많은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연구하고 계시고 또 정책 제언을 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교수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와서 제가 토론을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유한 교수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고유한 교수님의 부탁을 받고 나왔으니까 저야말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고유한 교수님은 저와 비슷하게 남북 관계, 북한 문제 조금 더 이미디어트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계시니까 좀 더 약간 폭넓은 연구도 하시지만은 저는 연구소에 있으니까 주로 오늘 내일 일만 주로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와서 과거 100년, 미래 100년 하니까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오늘 아까 오후부터 제가 듣기 시작했는데 다른 세션도 그렇고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들었다고 그리고 공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 고유한 교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한
뭐 이의도 없고 질문도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그 외에 제가 그냥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요즘 들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쏘는다.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새로운 차관보가 지명되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너무 많이 쏘았기 때문에 속지 말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국립외교원에 있으면서 많은 외국 손님을 만나서 이제 2018년 초에 갑자기 북한이 이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 북한이 그런 변화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그 진정성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답변하려고 길게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짧은 답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 국제정치학자고 국제정치학만을 지금 3, 40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사전에는 진정성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도 다 어기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정성을 믿고서 일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뭔가 상당히 바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도 남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우리는 가끔 가다가 미국의 진정성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국제정치에서는 기본은 남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공통이익이 찾아지고 그렇게 오래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 신뢰가 쌓여서 약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믿어봤어요? 한 번도 믿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북한에 쏘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영 교수님의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이익의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에 각각의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익이 있는 만큼 이익이 유지되는 만큼 그 합의를 유지합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한 25년 30년 지켜봤습니다. 미국도 북한도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냥 합의를 빵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합의가 지속적으로 양국의 이익에 맞게 유지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합의를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익의 조화가 있을 때. 둘째, 내가 100% 몽둥이를 가지고 완전히 때릴 수 있을 때. 근데 북한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몽둥이를 가지고 아주 전쟁을 해서 완전히 굴복을 시켜서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익의 조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익의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그래도 보면은 그리고 하노이 합의가 불발된 배경에는 양국이 신뢰 조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신뢰 조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앞에서는 이익의 조화라고 쓰고 돌아와서 또 이익의 신뢰를 말씀하셨는지 저는 여전히 하노이에서도 양국과의 이익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깨졌다고 봅니다. 각각의 정치적 동기, 안보적 동기, 경제적 동기가 있을 겁니다. 북한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가격이 맞았다면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한번 만약 우리가 미국 대화가 잘 되어서 합의가 잘 만들어지고 이행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북한도 미국도 잘 아니까 양국의 이익의 조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그 엘리먼트를 찾아내서 조화로운 하나의 중개안을 내면은 조금 더 차기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큰 그림을 보통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의 부업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있는 거와 그런 문제들에 굉장히 그 공감을 하면서 특히 한반도의 냉전 체제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조금 더 분명한 입장 전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이 순간에도 옆 나라가 나와 전쟁을 할까 공격할까 걱정을 하거나 그런 나라 이 세상에 있습니까? 문명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국가가 옆 국가가 핵무기로 나를 공격할까 걱정하는 나라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분단된 나라 없습니다. 한국만 왜 그러죠? 한국은 왜 분단에 전쟁 위기에 핵 위기에 이 세상에 한 개도 그렇게 하는 나라 별로 없는데 우리는 왜 그러죠?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좀 답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이러한 냉전 구조 속에 세계의 대치, 대립, 갈등 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과거에는 미소, 지금 미중, 한때는 90년대 말에는 중, 일, 러일 뭐든지 되겠죠. 이 나라들이 한국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분단구도라는 것은 해양 세력과 대륙 간의 대치구도, 남북 간의 대치구도, 국내의 남남 갈등 이 세 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남남 갈등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핀란드의 차이를 아십니까? 핀란드는 작은 나라입니다. 핀란드도 러시아에 붙어 사느냐 서방에 붙어 사느냐고 내부에서 매일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들은 안으로 싸우면서 바깥으로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남 갈등인데 남남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슨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내부 유니티를 못 이루는 나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파와 서방파가 싸웁니다.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찢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센 나라를 볼 때 가운데 전략적 요충지에 한국처럼 유라시아 대륙을 삥 돌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모두 다가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잘하면은 양측으로부터 거래와 교량 역할을 하면서 번성하지만 대부분은 잘못해서 양나라로부터 분할당하거나 전쟁하거나 점령당하거나 식민지 되거나 하는 모든 공통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만 독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만약에 강대국들이 가운데 있는 국가가 약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첫째, 가운데 있는 국가가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가운데 있는데 한국이 상대방 손에 들어가면 자기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국에 유니트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으면 얘들이 방파제가 돼서 서로가 공격을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이 방파제가 됩니다. 근데 한국이 약하면은 상대방 손에 들어가서 자기를 공격하는 보루로 이용됩니다. 점프대로. 그럼 어떡하죠? 내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때 나온 답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반반씩 나누어 갖자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가 우리 오늘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현실이고 아까 여기서도 말이 나왔고 아까 낮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유한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이 신뢰 패러다임과 이익 패러다임의 어떤 그 충돌이랄까 이런 요소가 어떻게 현재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녀리양 선생님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소녀리양 선생님은 일본에서 성장하셨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사회인류학으로 박사를 하시고 지금 현재 미국의 라이스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이 제일 한국인 문제나 이 북한 문제나 이런데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 오디언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m very sorry. I'm very embarrassed, but I'm going to have to speak in English. My entire professional and academic life takes place in English, and my Korean is just simply not good enough. So I apologize for this.
Also, I just want to first start with my really sincere thanks for the organizers and especially fo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But I also want to thank staff members who really making our stay here really comfortable and really a lot of work. I appreciate that. So by qualification, I am a cultural anthropologist, and so I probably have a different kind of let's say, scale when we think about the Northeast Asia and North-South relations as well as North-US relations. And I really appreciate Professor Koh's paper, which really captured the complex the relations of power very, very nicely. And I learned a great deal from his paper, as well as all the papers and presentations that I have listened to in the past 2 days. Because I'm an anthropologist, I tend to look at the concrete things in humans, what people eat, what they say, how they greet each other, and kind of family they have, what is their kinship relations, and so on. And when I think about it, for the last 2 days, what has been missing is the North Korean people as humans. I don't know, how much do we know about North Korea beyond the satellite images of the which nuclear plant is activated or deactivated and so on. How much do we know beyond our speculative reading of Kim Jong-un's face, facial expression, whatnot? To me, without knowledge about who North Koreans are, how their self is formed, what kind of individualism do they have? How do they fall in love? How do they make family? How do they get married and get divorced? Without this kind of knowledge, how do we even understand North Korea? How do we even talk about unification? I don't know. That seems to be a big challenge, and that seems to be something that is missing from the vision of reunification when we think about it in an academic as well as public discourse. Yes, North Korean defectors or 탈북자 are often ridiculed and showcased in the TV shows and so on, but we know that that is not all. When Kim Il-sung died and Kim Jong-il died, people came out to the streets and they nearly passed, and they were just willing to kill themselves because there was so much grief-stricken. And my, the American or British colleagues will ask, the first question they ask is that, well, are they forced? Are they acting? Because if they didn't do it, they'll be punished. Is that true? Or do they really believe that these guys are really their true leaders? I don't have an answer to this. And my only answer to that would be that these are the wrong-headed questions. These are wrong questions to ask. Because I don't think North Koreans are dupes that just blindly brainwashed. They participate. They make choices. And they do have individualism. And they do have rather clear concept of self. Because without concept of self, you cannot be loyal to the great leader. You have to first identify yourself, and then you think about your own. 그러니까 비판과 자기 비판, 그것은 those are all really related to how they are related to their great leader. Now, what is great leader to them? I don't know. It's not an easy question. It's not an easy thing to explore. Of course, because as an anthropologist, I normally would do the ethnographic field work in the actual place, and maybe would be immersed in their culture in a year or two. But I'm not going to do that. Nobody can do that in North Korea. But there may be other ways of thinking about its culture. So during the war, during Second World War, towards the end of Second World War, especially, well, not towards the end, but sorry, when the Pearl Harbor happened when Japan surprise attacked the U.S. soil, the American Office of War Information, as well a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which is the former body of the CIA, they mobilized anthropologists. And one
let's say, most famous, the best-known book, Chrysanthemum and the Sword, was written by a cultural anthropologist called Ruth Benedict. Benedict never spoke Japanese. She didn't even read it. She never went to Japan, but she analyzed.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many wrong things that she said. However, that book acted as if it was like a culture or manual of culture that Japanese that were defeated miserably Japanese were able to use the content of that book in order to represent or re-identify, regroup their cultural identity. And on a more practical level, that book was used as a manual for the occupation personnel. Do we have that kind of book about North Korea? Don't we need one? Don't we want to have that kind of book? We don't seem to know what is the cultural logic behind that almost fanatic, almost incomprehensible behaviors that North Koreans sometimes display. The old gentlemen, they cry, they shed tears, they're totally shed their tears, and they're so overwhelmed when they see Kim Jong-un, for example. How is that even possible? Is it because they're just simply brainwashed, or is there some cultural logic that we can analyze and try to understand? I think that kind of effort has been pretty much missing, and I think it is a great time for us to challenge that question. And that, to me, is probably one of the first steps that we can take in order to actually achieve and go beyond, let's say, the current conundrum of the diplomatic and other challenges. And of course, I think we can all agree that right now, North Korea is not simply the enemy of South Korea. It used to be, of course, it used to be mutually, we call it wonsu and all that kind of stuff. But the enemy that we need to eliminate in order for us to survive, I don't think we see North Korea that way, not that way. But then in order to live with or coexist with North Korea, I think there's a lot to do in terms of trying to understand the cultural logic as well as daily lives and North Koreans as humans as opposed to lesser Koreans or somewhat inferior Koreans or somewhat bizarre Koreans compared to South Koreans. I think that kind of understanding should be rectified, and maybe there should be more encouraging and more encouragement in terms of how to understand North Korea, how to teach about it, how to think about it. And that kind of understanding will also probably contribute to lessen or reduce the prejudice against the North Korean refugees that settle in South Korea, 탈북자. And so that's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is conference. Again, I have learned a great deal, and I want to thank the organizers for letting me being part of this tremendous conference. Thank you. 예, 문화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준비를 해서 이틀간 심포지움을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의 역사적 기억에 관한 연구나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심층적인 기초 연구가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좋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버트 켈리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한국에 약 10년간 지금 체류하고 계시고 이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요. 정치외교학과에. 그다음에 Foreign Affairs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중요한 기고를 하시기도 했고 상당히 대외적인 그런 활동이 활발한 선생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I'd like to thank the Commission for inviting me. To the peace regime issue, I have sort of a series of comments, and I'll try to go pretty fast. I'm the last speaker. Thanks for staying awake. I think the biggest concern about a peace regime is conceptual. That is to say that I think it's difficult to sort of determine the distinctions between a peace treaty, a peace regime, and what the Moon government began to talk about in the last year and a half, an end-of-war declaration. I think these three concepts have generated a lot of confusion among South Korea's partners. We have a pretty good sense of what a peace treaty is, right? We've had peace treaties in the past in other places. It's not quite clear what a peace regime is.
To me, it sounds something like what you have in Cyprus, sort of the green line where you have UN peacekeepers making sure that the two sides don't scratch at each other. It's not really clear. And then, of course, an end of war declaration. Nobody really quite knew what that meant last year. The Moon government started saying, well, you know, it's sort of not binding, it's sort of a declaration of intent or something like that. I think it would help a great deal to move this discussion forward if the Moon government would put out some kind of major programmatic statement, a white paper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 maybe a major speech from the president himself, in which he actually sketched out what a peace regime would be in some detail. Specifically, I think there are a couple strategic issues that really need to be cleared up. Would a peace regime change the force structur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some meaningful way? Would the South Korean army shrink? Would the South Korean army give up, you know, armored vehicles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Would there be a change in the force disposition of U.S. forces in Korea? Would USFK shrink? Would it leave? Would U.S. air wings be withdrawn to Okinawa, right? I mean, all these questions are sort of up in the air, right? So we just don't know. I mean,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like to have some kind of peace regime, sure, right? But I mean, if we're actually going to, if the Moon government is going to move this beyond the resistance that a peace treaty and a peace regime have provoked, especially in Washington, D.C., I think the Moon government really needs to make a much greater effort to tell us all what this is. Because right now, South Korea's partners are pretty skittish. I think South Korean conservatives, actually, are pretty skittish. So if the Moon government is going to win over both the South Korean right, which is sort of hostile to a peace treaty, and also South Korea's partners, which are nervous about it, I think much greater effort needs to be made at conceptual elaboration. Second of all, I'm rather skeptical that a peace regime can overcome the deep-seated historical animosities on the peninsula and in this region. The differences strike me as persistent and deep. They're ideological, national, and strategic. That doesn't mean that they can't be overcome, but it's going to be a lot of work and take a lot of time. I think, again, here the Moon government has sort of gotten ahead of itself with the soaring rhetoric of the last year.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sort of step back and take this process a little bit more slowly. The obvious example strikes me is détent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Back in the 1970s,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lso suffered from deep ideological and strategic cleavages. There was an effort to build détente. It worked kind of for a while. And then it collapsed over human rights and trade and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Right? What we heard today in a lot of the presentations were references to the European experience, right? Most obviously the European Union. And my students at PNU, at Pusan Daehakyo, they often ask me, Dr. Kelly, how come we don't have an Asian version of the European Union? Right? And it seems to me that one of the reasons why the Europeans were actually able to build an umbrella organization, a continental organization that's genuinely thick, that's not just a talk shop of thin meetings, but something really thick and deep, is because a lot of the cleavages and the divisions inside Europe began to heal, particularly after the Cold War. Right? France and Germany became friends before they started to work together within the European community. Right? The Cold War ended before the European community became the European Union, before the Euro, before Eastern Europe was invited in. Okay? If you tried to build some kind of East Asian peace regime now, just consider just the regime type issue. You would be putting under one rubric 2 liberal democracies, South Korea and Japan, an Orwellian monarchy, North Korea, a market Leninist state, China, and a gangster dictatorship, Russia. That would be really hard to do. Again, I'm not saying it's not impossible. That's why we have diplomats. Diplomats are supposed to work on these things. But regime type is real, right? And politics is real. These divisions are deep, and they're real. Okay? All right. Next. I think there's sort of a problem also with the notion of sort of mutual coexistence as a permanent goal. Just at the most basic level, I think there's just a constitutional problem, which is that the ROK Constitution does not recognize North Korea and implies, and doesn't imply, excuse me, it stat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s the entire peninsula. Any kind of mutual accommodation or final settlement or final status deal with North Korea that actually implies some kind of permanent legitimacy or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parallel state, my sense is that would require a change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I'm not a lawyer, so I'm happy to have this debated by the lawyers, but the more legalized and formalized détente, engage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ecomes, the more it will collide with constitutional issues, and the more the South Korean right will become politically uncomfortable with this and fight it. Right?
We've seen this before. And during the Sunshine Policy period, the South Korean right was basically cut out by the South Korean left at the time, which pushed forward détente. When the South Korean right took back the presidency with Lee Myung-bak, what did they do? They just unraveled the whole thing. I'm very concerned that what happened to the Sunshine Policy will happen to Moonshine, if that's what you want to call it, which is the next time South Korean conservatives take the South Korean presidency, they're going to roll all this back because they don't feel like they were consulted this time around. Again, I think the Moon government can do a lot here, right? South Korea's constitution is very presidentialized. The president has a lot of persuasive power in the public. The Moon government can go out and make a major campaign out of this. The Moon government can try to give big persuasive speeches and put out, white papers and stuff like that to try to win over opposition. But if you read South Korea's biggest newspapers, the Chosun Ilbo most obviously, right? But if you read South Korea's conservative newspapers, they're all really uncomfortable and afraid and rather scared with this. And if you listen to sort of the conspiratorial rhetoric coming from South Korean conservatives, some of it's kind of frightening, right? I get a lot of sort of emails from South Korean conservatives, because I have like this weird status from like the BBC video, you guys sort of know that, right? I get like a lot of people sort of writing to me, right? And I get a lot of conservatives writing to me telling me that Moon Jae-in is like a communist, right? The South Korean right is becoming really, really paranoid about what's going on, and the South Korean left is going to push this through. If the South Korean left is going to build a national, not just liberal, but national consensus for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 consensus that will survive after Moon Jae-in leaves and the South Korean right takes back the presidency, then the Moon government needs to reach out to the right and bring them in at least somehow. And there's got to be some kind of sort of national consensus that mutual coexistence is appropriate. Because right now, if you read the Constitution, if you listen to South Korean conservatives, they're rejecting all of this. Right? So, durability, right? There's got to be a national consensus in South Korea. Next, to this issue of sort of like Korea in the region. I do think the emerging U.S.-China competition will make it harder for the two Koreas to get along and to sort of engage. One of the reasons why the two Germanys were able to sort of merge together was because the geopolitical context was much gentler and more conducive after Mikhail Gorbachev became General Secretary. Right now in Asia, you're seeing the opposite, righ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sliding towards increased competition, right? So there will be some overlay of Sino-US competition in Korea. The good news is that the two Koreas are not quite as closely tied to each camp as the Germans were, right? I mean, West Germany was in NATO, East Germany was in the Warsaw Pact. The Korean position isn't quite as sharp and zero-sum, but still there will be sort of a growing expectation in Beijing and Washington, D.C. as their competi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as that competition sharpens, it will land here. And you can already see that in Korea with the THAAD fight, right? And again, I'm just not sure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going to walk between the raindrops in dealing with China. That's going to be very hard. Regionalist efforts. There have been lots and lots of ideas for reg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East Asia going back 20 years. The Japanese government particularly loves to throw these things out. Remember there was like the East Asia Summit for a while. There was the East Asia Community. I find that Japanese scholars writing ab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East Asia make all kinds of arguments for like a currency un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n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 mean, there are all these ideas floating around out the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so put these ideas out. The Chinese government was hoping that the six-party talks might emerge or might grow into some kind of regional organization. All of these have failed for one reason or another. And I would argue that the basic reason is those persistent strategic and national divisions in this region. Again, it doesn't mean it's not surmountable, but if a peace regime is going to work, it's going to have to be a really deeply well thought out thing that's going to have to bring in a lot of partners, not just within Korea, but in the region. And again, I'm just not sure that the willingness is there. Okay, all right, I got like 10 seconds. So basically, sort of quickly. So one, the status quo with North Korea, I think, is actually pretty deeply rooted. I think more deeply rooted than many people on the South Korean left would like to admit. Second, Moon's best efforts on North Korea so far have returned mediocre results. It's sort of been a mixed bag, right? Third, I think it's difficult for the ROK to pursue a breakthrough with North Korea as long as its primary partner in this is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more hawkish than North Korea. Right? And you see this sort of in the emerging tens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sanctions. The Moon government would like to get some kind of sanctions rollback. The Americans are fighting this, right? Now, the obvious argument would be, well, you just break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n the South Koreans can do whatever they want. The problem is that the South Kore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enjoys a favorability rating of over 90%. The last time I saw the data from Asan,
right? And this ties the hands of the South Korean left, I think, to a certain extent, how far they can go with North Korea. Because public opinion likes the American alliance. Public opinion does not want USFK to retrench out of here, right? And I think that puts constraints on Moon. And the South Korean left is trying to figure out how to get out of this box, right? And I don't think they really know. And then finally, I think the regionalist solution is very difficult given the massive distinctions, particularly between regime type and ideology in the region. Thank you. 예, 그 많은 그 도전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있다. 뭐 예를 들면 평화 체제에 대한 좀 더 설득 가능한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랄지, 또는 현재의 불신감이나 화해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랄지 아주 좋은 그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예정된 시간이 지금 지나서요, 불가피하게 종합 토론 시간을 10분간 잡아먹고요. 그 고유한 선생님하고 우리 이중원 선생님께 한 2, 3분 정도의 그 답변 내지 소감을 일단 말씀드리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한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 전범근 교수님이 북한의 진정성을 믿고 일하는 것은 바보라는 그런 일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자문회 직접적으로 말하면 전봉근 선생님 말이 아니고 다른 분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다. 과연 북한의 진정성이 있느냐, 많이 속았는데 또 속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이게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부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근데 오늘 자문회의 갔을 때 똑같은 그 말씀을 당국자가 하셨는데, 그런 질문 자기도 많이 받는데, 최소한 레토릭, 그러니까 말로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지키도록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신뢰를 표시하고 북을 견인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프로세스를 끌고 가시는 당국자의 생각은 그걸 견인하려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질문에 맞는 답을 당국자, 이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국자가 그렇게 딱 말씀하신 거하고 오늘 딱 일치가 돼서 제가 그걸 그냥 뭐 내부 회의지만 현재 일하는 당국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익의 조화를 찾아서 문김트 프로세스로 이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도자들의 의지와 어떤 그 정치적인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톱다운의 특징이 뭐 노벨 평화상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지금 지정학적인 정세라든가 뭐 또 국가 간의 이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 동기, 그것이 아마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 그 의지를 통한 이익의 조화를 찾고 행동의 조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불신이 생겼고, 그래서 신뢰 조성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익의 조화를 찾아서 외교적 해법으로 하자고 지금 합의를 했는데, 군사적 옵션은 안 된다고 이미 이제 확인됐고, 그런데 미국이 그 합의를 깨고 제3의 길을 모색하더라는 것이 북한의 불신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재 효과. 이제 제재로 더 이상 더 이렇게 강화된 조절을 하게 되면 뭔가 손들고 나올 거라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불신이 생긴 거죠. 북한이 볼 때 원래 생각하고 원래 얘기했던 거, 실무 합의에서 했던 거하고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건 판을 깨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뢰 문제를 이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소니아 양 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북한학 연구도 지금 4세대 연구자들은, 우린 지금 좀 상부구조 얘기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 4세대 연구자들은 이
문화인류학이라든가 또 행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방법을 도입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읽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북한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혼종해서 나타나는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와 뭐 다양한 어떤 그 혼종적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뢰와 이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문제여서 우리 MB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리 신뢰를 바라도 늘 이익으로 보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리 이익을 바라도 평화 경제 이런 걸 아무리 말해도 신뢰 이 선한 의지로만 보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같지 않아서 이게 문제죠. 이 신뢰와 이익의 그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이 그 대통령의 이미지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서 말과 이미지가 서로 따로따로 놀 때 느끼는 어떤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종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켈리 선생님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 한국 내에서도 세계적 특히 일본 미국에서도 왜 한반도 평화 체제 또는 동북아 동아시아 일종의 공동체 지역 협력이 어려운가 안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왜 한반도 평화 체제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커뮤니티가 어려운가 하는 이유를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트를 더 늘리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렵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한정도 없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한테는 오늘의 뭐 취지가 뭐 앞으로 100년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구상을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미래 비전을 투영을 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측면과 동시에 제가 오늘 리저널리스트 얘기를 하고 한 것은 근데 단순히 그러나 또 현실 이게 뭐 저 리저널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한반도 평화 제재를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저는 탁상공론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로 현실주의자가 얘기하는 현실은 모든 것이 어렵고 각국은 그냥 자기 국익만 추구를 하고 특히 대국의 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아마 중소국이 힘을 써도 될 리가 없다 하는 것이 어느 차원에서는 엄밀한 현실인데 실제로 또 현실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스캡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컨대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건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차원이지만 그리고 통화 위기라는 배경 때문에 생겼지만 공통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즘의 차이가 있어도 필요하면 협력을 하고 많이 비판받고 협력 못한다고 비판을 받는 아시아인도 때로는 협력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아시아인은 리광호가 얘기하고 뭐 그런 거지만 리즘 타입이 많이 달라도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리즘 타입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또 엄밀히 보면 저도 중국 가서 느끼고 베트남 가서 느끼는 건데 한편에서는 리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도 경제나 이런 거 보면 또 별로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주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중국 사회가 일본 사회가 중국 사회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훨씬 더 개인 자유 경쟁이 심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 리즘 타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단선적인 것이 아니고 이중적, 삼중적인 구조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치 외교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지금 문제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탈국경화, 지역화, 퓨전, 단순히 인터디펜던스뿐만 아니고 인터퓨전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본에 있어봐도 한일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리고 텔레비에서 하루 종일 싸우는 얘기만 나오고 하는데 젊은 학생들 사회, 문화 그쪽으로 눈을 돌리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일체화 되고 있고 그 친구들은 한편에서 만나서 싸우면서도 먹고 마시고 친해지고 결혼하고 하는 건 또 따로 하고 하는 것이 한일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만 봐도 그렇고 한중일로 넓혀도 비슷한 현상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학자니까 이래 정치 외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사실인데 그 리얼리스트들이 저도 뭐 국제정치로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그 일본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리얼리스트의 패러다임으로 IR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책을 읽을 수밖에 없고 케네스 월스를 암기할 정도로 읽고 했지만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인풋가 되어 있지만 아시아의 현상을 보면 단순히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익을 통한 어떤 공동체가 있고, 다만 문제는 이런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일종의 그 공통 공간, 이건 급속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중산층이나 젊은 층을 보면 소비 패턴이나 사고방식에서는 국경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치 안전보장으로 트랜슬레이션 할 것인가, 이것은 거대한 과제라고 보고, 저는 북한 좁은 힘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북한의 청년층도 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K-팝도 수용을 하면서 발상도 IT적으로 나가고 개인주의적으로 나가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공통 기반이라고 봅니다. 아시아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따라서 그런 어떤 저변에서 형성되고 있는 공동 공간, 이것을 어떻게 정치 외교로 할 것인가, 거기에 착목을 하면 어떤 제도를, 그 제도가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국제정치는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를 보면서 어떤 포석을 쌓아 나갈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이미 에이펙도 여전히 일정한 면에서는 기능을 하고 있고, 미국도 가담을 해서 만든 건데 아세안 플러스3 여전히 펑셔널한 면에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에이지안 서미트 2005년서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너무 크니까 인도네시아가 미국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도 이스트 에이지아 서미트에 멤버가 돼 있어서 형식적입니다. 톡샵이라 그러고 만나면 그냥 중국 비판만 하고 끝나고 하는 것이 많지만 매년 순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아세안 회의 가서도 그 이스트 에이지안 서미트 관련 회의들인데, 인도네시아 아세안 플러스 1하고 인도네시아 순회하고 만나면서 연말에 아세안 플러스 1을 부산인가 어디에서 하면, 부산인지 어딘지 결정이 안 됐지만 할 경우에 김정일을 부르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이때 인스티튜션, 그 뭐 제도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국가 주권을 오버라이드 하는 게 뒤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포석적인 효과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한국과 같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적으로 있고 어렵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는 종래의 어떤 이 리얼리스트적인 그런 패러다임만 가지고 가느냐 하면 우리의 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틀들을 가능한 그때그때 만들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남아 살아남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같은 그런 리얼리스트의 면에서 볼 적에도 일단 안전보장 외교 이런 데서는 리얼리스트의 논의가 여전히 상당히 파워풀하지만, 미국도 일종의 패권 국가라고 해서 어떤 뭔가 큰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면에서 관리의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리얼리스트의 어떤 어썸션에 따라 가지고 국익에 따라서 쳤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바이래터럴하게만 전개하면 코스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에이펙도 만들고 이스트 에이지안 서미트 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인비테이션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틀 안에서 중국을 매니지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스트 에이지아 틀에도 일단 들어왔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지금 뒤로 빠져가지고, 한동안은 중국이 이스트 에이지아 틀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회의만 나가면 중국 비판을 하고 하니까 관심이 없어져서 그냥 1대1로 우린 따로 나간다 해가지고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충분히 못 드렸지만, 그냥 이런 틀이 지금 경합을 하고 하지만 미국도 역시 아시아를 보면 뭔가 틀이 있는 것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 관리하기에도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그런 동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동북아에도 우리도 동북아 플러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 영내 국가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끌어들이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매개가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그 북핵이 지금 걸려 있어 가지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풀면서 여러 가지 외교적 포석 이런 것들은 저는 외교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반복이지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동아시아에는 다른 현실이 또 보인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아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 또 토론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 질문 기회를 못 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바로 5분 후에 종합 토론에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두 분 발표자 선생님들은 종합 토론에 참가를 하시고, 또 세 분의 토론자님들은 이제
다시 홀로로 돌아가는데 5분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